중국이 무너지면 한국이 아시아를 지배한다. CIA에서 30년을 바친 수석 분석관의 폭탄 선언에 랭글리 본부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 정보기관 수뇌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14억 대륙이 10개로 쪼개지는 순간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 고위 간부가 헛웃음을 치며 반박했습니다. 한국, 북한 핵 하나 통제 못하는 작은 반도 국가 아닙니까? 그는 그 간부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며 동아시아 지도를 꺼냈습니다. 너희들의 그 오만함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끝장낸 거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네이선 던컨, 그 미치광이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랭글리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동아시아 데스크 전원 비상. 의제는 한 줄. 프레그먼트 시나리오 재검토. 20년 전에 미치광이 소리 듣고 봉인됐던 보고서를 다시 꺼냈다는 겁니다. 그 보고서를 쓴 미치광이가 접니다. 이걸 알려준 건 필립 모건이었어요. 20년 전 제 보고서를 읽고 은퇴하면 소설이나 쓰게라며 비웃었던 사람이죠. 저를 퇴출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이선, 자네가 맞았어. 텔레비전 켜봐. 화면이 붉은 속보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3위 부동산, 그룹 파산, 지방정부 내고급여 지급 중단, 광둥성 공장 3,000곳 폐업, 위안화 역대 최저, 디플레이션 공식 진입, 그리고 결정적 한 줄. 광둥성 선전에서 공장 노동자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옴. 경찰 최루탄 발사, 당국 인터넷 차단,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저 숫자들이 전부 제가 20년 전에 써놓은 예측치와 일치했거든요. 오차 5% 이내, 시위까지 시작됐다는 건 제 보고서 3단계에 해당합니다. 접착제가 마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제 이름은 네이선 던컨, 베이징에서 30년을 버틴 수석 분석관이었습니다. 그 30년을 갈아 넣어서 쓴 보고서가 프레그먼트, 파편이라는 뜻이죠. 핵심은 한 줄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중국은 10개로 쪼개진다. 이걸 제출하자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조롱의 박수, 미스터 프레그먼트. 그게 제 별명이 됐습니다. 보고서는 봉인됐고 저는 쫓겨났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 필립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보고서가 작년에 기밀 해제됐거든. 그걸 벌써 찾아낸 데가 있어. 어디요? 한국이야. 미국 언론은 눈길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한국 방송국이 먼저 찾아낸 거예요. 당연했습니다. 14억 대륙이 흔들리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5천만짜리 나라가 제일 먼저 불똥을 맞으니까. 게다가 핵무장한 북한과 휴전선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나라. 가장 절박한 쪽이 가장 빨리 움직인 겁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거실 벽에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 서진,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6.25 참전 국군이었고 미국에서 40년을 살면서도 한국을 늘 우리나라라고 불렀죠. 5년 전에 먼저 가면서 딱 한마디 남겼습니다. 프레그먼트, 포기하지 마. 왜 유언이 보고서 제목이었는지 5년간 몰랐어요. 그날 밤에야 깨달았습니다. 필립, 한국 취재팀 연락처 줘요. 사흘 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까 작은 체구에 한국 여성이 서 있었어요. 옆에 50대 후반의 카메라맨. 그의 오른손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 1세대였습니다.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던컨 씨, KBS 류태경입니다.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류 PD가 벽을 보더니 멈춰섰어요. 제가 밤새 펼쳐놓은 중국 지도, 10개의 색깔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따로 나뉜다는 겁니까? 나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류 PD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여기 광둥,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그 도시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번 돈의 절반을 베이징이 가져갑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 빈곤 지역을 먹여 살리라고요.
광둥 사람들이 쓰는 말은 광둥어입니다. 베이징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요.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참았을까요? 왜요? 돈이요. 먹고 살만하니까 참았던 겁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풍요를 보장받는 거래였어요. 광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장의 위구르족, 티베트, 내몽골, 상하이, 만주, 전부 같은 거래를 하고 있었죠. 류 PD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울 속보요. 광둥 시위가 광저우까지 번졌대요. 군 병력 이동이 포착됐고요. 거래가 깨지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탈북자 특유의 단단한 눈이었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거기에 서진이가 연필로 별표를 쳐놓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5년간 몰랐던 겁니다. 대륙의 분열은 한반도에게 200년짜리 황금기의 시작이다. 그 옆에 서진이의 한글. 네, 글자. 우리나라 차례. 서진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국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이야기라는 걸. 유언의 뜻을 5년 만에 이해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류 PD, 중국이 어떻게 10개로 나뉘는지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는지도. 다만 미리 말해둡니다. 200년짜리 황금기가 열립니다. 하지만 그 문 앞에 지옥이 먼저 서 있어요. 핵무기가 주인을 잃는 지옥이. 카메라맨의 흉터 난 손이 떨렸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핵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뼛속까지 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류 PD가 말했어요. 계속하세요. 저는 지도 앞에 섰습니다. 10개의 색깔이 칠해진 중국 대륙. 이걸 처음 그렸을 때가 20년 전입니다. 베이징 주재관 사무실에서 새벽마다 자료를 대조하며 색을 입혔어요. 그때는 종이 위의 상상이었습니다.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죠. 류 PD, 중국을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류 PD가 메모장을 꺼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부산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역사를 배우잖아요. 중국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10개 붙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서쪽 끝 신장 위구르. 지도에서 가장 큰 덩어리였습니다. 여기 사는 위구르족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튀르크계 언어를 쓰고요. 베이징하고 시차가 2시간인데 중국 정부가 억지로 같은 시간대를 씁니다. 아침 10시에 해가 떠요. 이 사람들한테 베이징은 외국이에요. 점령군이죠. 수용소 이야기는 사실입니까? 100만 명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내부 문건을 직접 봤어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문화 말살입니다. 위구르 금지, 이슬람 예배 금지, 수염 기르면 체포. 이걸 접착제가 붙여놓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가 그럭저럭 돌아가니까 국제사회도 눈을 감았죠. 그런데 경제가 무너지면 참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군요. 1200만 위구르인이 풀려나는 날, 제일 먼저 하는 건 베이징 깃발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옆나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이 손을 내밀어요. 같은 튀르크 형제니까. 두 번째, 티베트, 히말라야에 걸쳐 있는 파란색 영역. 달라이 라마가 인도에서 7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명정부까지 만들어 놓고요. 중국이 흔들리는 순간 인도가 티베트를 밀어줍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사이에 완충 지대가 생기는 거니까요. 세 번째, 지도의 북쪽 끝 내몽골. 몽골과 같은 민족입니다. 땅 밑에 히토류가 잠들어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지금은 베이징이 가져가지만 독립하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카메라맨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지도 오른쪽 위, 동북 삼성, 만주입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류 PD가 고개를 들었어요. 만주에는 조선 쪽 200만 명이 삽니다. 한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죠.
이 지역이 베이징에서 떨어져 나가면 한국과 직접 연결됩니다. 카메라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두만강을 건넌 사람이었죠. 자기 고향 바로 위의 땅이니까. 5번째와 6번째, 동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상하이와 광둥, 여기가 핵심입니다. 중국 전체 부의 70%를 이 해안 도시들이 만들어냅니다. 상하이, 선전, 광저우, 삼성이나 LG 공장이 있던 곳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번 돈의 절반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가난한 내륙에 보내야 합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참았어요. 그런데 자기 공장이 문을 닫는데도 참을까요? 지금 광둥에서 시위가 나는 이유가 그겁니까? 정확합니다. 아까 속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장 노동자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돈이 안 도니까 거래가 깨지는 겁니다. 7번째, 홍콩. 이미 한번 터졌죠. 몇 년 전 홍콩 시위 기억하시잖아요. 2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진압은 했지만 마음까지 진압한 건 아닙니다. 8번째, 베이징과 허베이를 중심으로 한 북쪽 덩어리. 여기가 권력의 심장입니다. 분열이 시작되면 이 지역은 구체제 강경파가 움켜쥘 가능성이 높아요. 러시아, 이란하고 손을 잡겠죠. 핵무기도 여기 있습니다. 9번째와 10번째, 내륙 깊숙한 곳, 충칭 중심의 양쯔강 내륙 지역, 그리고 윈난 스촨 구이저우의 남서부. 여기는 솔직히 구심점이 없습니다. 군벌이 난립하고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난민이 쏟아지고 마약과 밀수가 판을 치겠죠. 10개를 다 짚자 류 PD가 한 발 물러서서 지도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던컨 씨, 이게 정말 일어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건 소설 아닙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띄웠어요. 류 PD, 소련이 무너지기 1년 전에도 전 세계 전문가의 95%가 소련은 안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랭글리 공식 입장도 그랬어요. 제가 다른 보고서를 냈다가 좌천된 전력이 있죠. 화면에 차트가 떴습니다. 지방정부 부채 비율. 꺾은 선 그래프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숫자를 보세요. 지방정부 부채가 GDP의 76%. 이건 공식 수치고 실제로는 100%가 넘습니다.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지방이 벌써 4곳이에요. 청년 실업률은 공식 20%인데 실제로는 40%에 가깝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 수천만 명이 거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류 PD가 차트를 응시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20년 전 보고서에 다 있다는 겁니까? 시점과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패턴은 똑같습니다. 제가 예측한 트리거가 2개였어요. 부동산 시장 붕괴 또는 대규모 디플레이션. 지금 둘 다 동시에 터졌습니다. 20년 전에는 이 중 하나만 와도 위험하다고 썼는데 둘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때 류 PD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빛이 변했어요. 서울 데스크에서 연락입니다. 광둥 시위가 푸젠성까지 번졌대요. 그리고 웨이보에서 프레그먼트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가 30분 만에 삭제됐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삭제했다는 건 베이징이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류 PD가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의 날카로운 취재 모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깨달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던컨 씨,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10개의 파편이 흩어질 때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기다리던 질문이었습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1500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류 PD가 눈을 찡그렸어요. 1500년이요? 한반도와 대륙 사이에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대륙이 하나로 뭉치면 한반도가 위험해지고 대륙이 쪼개지면 한반도가 번영합니다. 예외가 거의 없어요. 이걸 저한테 처음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한국인입니다. 누구요? 서울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금은 랜드연구소 개건연구원이에요. 허재윤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제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완성해 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박사님, 접니다. 텔레비전 보고 계시죠? 네. 한국 방송팀이 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올 게 온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허재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던컨, 역사는 운율을 맞추는 법이지. 준비하게. 내일 아침 자네 집으로 갈 테니. 류 PD가 물었습니다. 1500년의 법칙이 뭔데요? 저는 웃었어요. 내일 허 박사가 직접 설명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미리 말해두죠. 그 법칙이 맞다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한국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200년 만의 기회입니다. 다음 날 아침 허재윤 박사가 도착했습니다. 58세. 머리에 흰 것이 섞여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서울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금은 랜드연구소 객원연구원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인이 객원 자리를 받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에요. 이 사람의 논문 때문이었습니다. 대륙 분열기와 한반도, 번영의 상관관계. 서방학계에서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데이터가 워낙 촘촘해서 무시할 수가 없었죠. 던컨, 오랜만이야. 허 박사가 서재에 들어서더니 벽에 10색 지도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됐구만. 류 PD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허 박사님, 어젯밤에 던컨 씨가 1500년의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뭡니까? 허재윤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타임라인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카메라맨이 클로즈업을 잡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역사를 쭉 훑어보면 하나의 패턴이 반복돼요. 대륙이 하나로 뭉칠 때 한반도는 위험해지고 대륙이 쪼개질 때 한반도는 강해집니다. 예외가 거의 없어요. 류 PD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허 박사가 타임라인 첫 줄을 가리켰어요. 수나라. 중국 전체를 통일한 직후에 뭘 했습니까?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113만 대군을 보냈어요. 결과는 아시죠?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처. 수나라 군대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왕조가 쳐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요. 두 번째 줄. 당나라. 역시 통일 왕조입니다.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대륙이 하나로 뭉치면 그 힘이 한반도를 향합니다. 예외 없이. 세 번째. 원나라. 몽골 제국이 중국을 집어삼킨 뒤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30년간 전쟁이 이어졌어요. 대륙이 통일되면 한반도는 생존을 걱정해야 합니다. 류 PD가 물었어요. 그건 대륙이 강할 때 이야기고 쪼개질 때는 어떻습니까? 허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번째 줄을 가리켰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던 시기. 대륙이 분열과 혼란에 빠졌을 때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종대왕이 등장합니다.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영토를 넓혔어요. 대륙이 자기 문제로 정신없을 때 한반도는 황금기를 맞은 겁니다. 저도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30년간 이 패턴을 확인했어요. 대륙의 권력이 안으로 쪼개지면 한반도를 침략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반도가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되죠. 분열된 세력들이 한반도의 기술과 자원을 필요로 하니까요. 허 박사가 타임라인을 접었습니다. 류 PD,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역사가 100% 반복되지는 않아요. 류 PD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예외요? 중국이 분열되던 시기에 한반도가 외부 세력에 먹힌 적도 있어요. 일제강점기가 그렇죠. 대륙이 군벌할 거로 쪼개져 있었는데 한반도는 번영이 아니라 식민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변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법칙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까? 허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은 산업화 이전이었어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세계 10위권 경제, 세계 6위 군사력, 반도체, 조선, 배터리 세계 1위. 100년 전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허 박사 이론을 제 분석에 대입해봤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죠.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가로축은 대륙의 통합도, 세로축은 한반도의 번영지수, 점들이 뚜렷한 대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대륙 통합도가 높을수록 한반도 번영지수는 낮았고, 대륙 통합도가 낮을수록 번영지수는 올라갔어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7입니다. 통계학적으로 거의 확실한 반비례 관계예요. 류 PD가 그래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맞다면 지금 중국이 흔들리는 건 한국한테 기회입니다. 허 박사가 말을 받았어요. 1500년 만에 돌아온 기회.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왜 역대 최대입니까? 허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나라가 쪼개졌을 때 인구가 5천만이었습니다. 원나라 때는 8천만. 명청, 교체기에 1억. 그런데 지금 중국은 14억이에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충격파의 크기도 역대 최대가 될 거예요. 류 PD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덩컨 씨, 허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한국한테 좋은 일이기만 한 겁니까? 저는 허 박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아닙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일이기만 한 게 절대 아닙니다. 허 박사가 이어받았어요. 역사는 운율을 맞추죠. 하지만 운율에는 비극도 포함됩니다. 대륙이 분열할 때 한반도가 번영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번영하기 전에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었어요. 매번. 무슨 대가요? 혼돈입니다. 대륙이 무너지면 그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난민이 밀려오고 무장 세력이 판을 치고 교역이 끊깁니다. 그 혼돈을 버텨낸 나라만 황금기를 맞았어요. 류 PD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혼돈이 구체적으로 뭔데요? 이번에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프레그먼트 3장, 단기 위기 시나리오. 류 PD, 아까 200년짜리 황금기 앞에 지옥이 있다고 했죠. 그 지옥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맨이 렌즈를 조정했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중국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쓰러지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류 PD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북한.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지금 핵탄두가 최소 50개 있습니다. 북한 핵탄두 50개. 이게 주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류 PD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카메라맨의 손이 또 떨렸어요. 두만강을 건넌 사람한테 이건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보고서 3장을 펼쳤습니다. 단기 위기 시나리오. 이 부분을 쓸 때가 가장 괴로웠어요. 사람 목숨을 숫자로 계산해야 했으니까. 중국이 북한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3개입니다. 원유, 식량, 외화. 원유의 90%를 중국이 줍니다. 식량의 45%도 중국에서 와요. 밀무역으로 들어오는 외화까지 합치면 북한 경제의 70% 이상이 중국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허 박사가 기어들었습니다. 중국이 자기 살기도 바쁜데 북한을 먹여 살릴 여력이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기둥이 3개 다 부러져요. 기둥이 부러지면요? 저는 타임라인을 꺼냈습니다. 1주차. 원유가 끊깁니다. 북한 군용 차량의 80%가 멈춰요. 공장 가동이 중단됩니다. 난방이 끊기고 병원이 마비됩니다. 류 PD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2주차. 식량 배급이 끊깁니다. 시장에서 쌀값이 10배로 뜁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더 빠릅니다. 그때는 중국이 조금이라도 도왔거든요. 이번에는 제로예요. 3주차.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대목이거든요. 체제가 마비됩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명령이 내려가지 않아요. 군부대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식량을 확보하려고 민간인 창고를 털겠죠. 사단장급 군벌이 등장합니다. 카메라맨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섞인 낮은 목소리였어요. 그때 핵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영변 핵시설은 평안북도에 있습니다. 핵탄두 저장소는 분산되어 있을 거예요. 중앙 통제가 무너지면 각 기지 사령관이 핵을 쥐게 됩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 중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만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제 시나리오에서 가장 위험한 시점이 바로 이겁니다. 핵무기가 통제를 잃는 순간 군벌 하나가 핵을 갖고 협박을 시작할 수 있어요. 서울에 쏘겠다고 할 수도 있고 미국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어요. 핵무기 암시장.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죠. 류 PD의 안색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허 박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북한 인구가 2,500만입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옵니다. 카메라맨의 대답이었어요. 자기가 걸어온 길을 아는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독일 통일 때 동독 인구가 1,600만이었습니다. 그것도 30년이 걸렸어요. 준비를 하고도 힘들었죠. 북한은 2,500만인데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며칠 만에 쏟아져 나와요. 류 PD가 물었어요. 한국 경제는 버팁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띄웠어요. 원화 가치가 30% 이상 폭락합니다. 코스피가 반토막 나요. 외국인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두세 단계 떨어지고 수출이 마비됩니다. 그러면 한국도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전 세계가 한국은 끝났다고 할 거예요.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고 뉴스마다 위기라는 단어가 도배될 겁니다. 류 PD가 카메라를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허 박사가 류 PD를 똑바로 봤어요. 류 PD, IMF 때 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류 PD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금 모았죠.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은 끝났다고 할 때 국민들이 금반지를 벗어서 나라를 살렸어요. 그리고 4년 만에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예정보다 3년 빨리. 저는 끼어들었어요. 류 PD, 제가 30년간 수십 개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대부분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위기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6.25 페어에서 세계 10위 경제를 만들었고 IMF 외환위기를 4년 만에 극복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가장 빨리 회복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건 경제 위기였잖아요. 이번엔 핵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에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핵 통제 붕괴는 IMF하고 차원이 다른 위기입니다. 인류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시나리오예요. 하지만 저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한국이 이걸 혼자 감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 개입합니다. 핵이 통제를 잃으면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엔이 움직이고 다국적군이 투입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느냐 빼앗기느냐입니다. 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 통일 때 서독이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에 통일 독일이 유럽의 엔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잃으면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쥐면 200년짜리 황금기가 열리고요. 류 PD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지옥은 얼마나 갑니까? 최소 3년, 최대 10년, 10년이요? 류 PD, 한 가지 기억하세요. 저는 서진이 사진을 잠깐 봤습니다. 지옥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지나면 한국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나라가 됩니다. 류 PD가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제 예측이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허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덩컨 보고서의 1단계 징후 15개를 제가 현재 데이터와 대조해봤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류 PD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15개 중 몇 개나 맞았습니까? 허 박사가 화면을 돌렸어요. 13개, 87%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15개 징후 중 13개. 하나씩 보시죠. 허 박사가 노트북 화면을 유 PD 쪽으로 돌렸습니다. 표가 떠 있었어요. 왼쪽에 제가 20년 전에 쓴 예측, 오른쪽에 현재 상황. 카메라맨이 화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한번. 부동산 가격 30% 이상 하락. 현재 주요 도시 평균 하락률 35%. 적중. 2번. 지방정부 3곳 이상 재정 파산 상태 진입. 현재 4곳. 적중. 3번. 청년 실업률 공식 수치 15% 돌파. 현재 공식 21%. 실제 추정치는 40%에 가깝습니다. 적중. 유 PD가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4번. 소비자 물가 6개월 이상 연속 하락. 현재 8개월. 적중. 5번. 주요 수출 기업 도산 시작. 현재 광둥성의 서만 대형 제조업체 1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적중. 6번. 해외 유학생 귀국 러시가 시작. 적중. 7번. 부유층 자산 해외 이전 급증. 적중. 허 박사가 잠시 멈추더니 저를 봤습니다. 덩컨 8번부터는 자네가 설명해. 8번. 제가 20년 전에 가장 조심스럽게 썼던 항목이에요. 8번은 이겁니다. 대규모 감시 시스템의 역설적 확대. 체제가 불안할수록 감시를 강화하는데 그 강화 자체가 불안의 증거라는 뜻이에요. 류 PD가 물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중국의 안면인식 CCTV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공식 수억 대입니다. 골목 하나하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심지어 공중화장실 앞에까지 달려 있어요. 여기에 디지털 감시망, 개인 행동 데이터 알고리즘까지 합치면 지구상에서 가장 촘촘한 감시 체계입니다. 그게 강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한 나라는 국민을 감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안면인식 카메라가 골목마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감시를 해야 한다는 건 안 하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체제의 강력함이 아니라 붕괴를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허 박사가 이어받았어요. 9번. 군 지휘 체계의 분산 및 상호 감시 강화. 군벌화를 막으려는 목적이죠. 지금 중국 군부 내부에서 상호 감시가 극도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장군들끼리 서로를 못 믿어요. 적중. 10번.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물리적 억압 강화. 신장, 티베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아까 말씀드렸죠. 적중. 11번. 공격적 배타주의 외교. 내부 불만을 외부 갈등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대만 압박, 남중국해 분쟁, 일본과의 마찰, 전부 국민의 눈을 밖으로 돌리려는 시도입니다. 적중. 류 PD가 손가락을 꼽았어요. 11개, 나머지 2개는요? 12번. 대만 해협 군사 도발 빈도 증가. 지난 1년간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이 역대 최다입니다. 적중. 13번. 허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해안 부유 지역과 내륙 빈곤 지역의 격차가 임계점을 돌파. 동부 해안이 전체 부의 70% 이상을 창출하면서 내륙과의 격차가 역대 최대입니다. 적중. 13개. 카메라 앞에서 숫자를 확인하는 류 PD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안 맞은 2개는 뭡니까? 저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14번. 군 지휘관의 공개적 중앙 명령 불복종. 이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오면 3단계 진입이에요. 15번은요? 공식적인 지방정부의 독자 외교 시도. 지방이 베이징을 거치지 않고 외국과 직접 거래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직이라는 건요.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류 PD가 메모장을 덮었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카메라맨도 카메라 뒤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덩컨 씨. 류 PD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서방 전문가들은 이걸 인정 안 합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명확한데.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었어요. 1988년 이야기를 해드리죠. 소련이 무너지기 1년 전입니다. 랭글리에서 전체 분석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5년 내 소련이 붕괴할 가능성. 결과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몇 %였는데요? 3%요. 분석관 100명 중 97명이 소련은 안 무너진다고 답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도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소련은 사라졌습니다. 허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인간은 거대한 것이 무너지는 걸 상상하지 못합니다. 수천 년간 존재했던 중국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안 무너진다고 믿고 싶은 거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15개 중 13개, 87%. 이건 확률이 아닙니다. 이건 추세예요. 방향은 정해져 있고 속도만 문제인 겁니다. 그 순간 류 PD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어요. 봤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네, 확인됐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우리를 봤습니다. 서울 데스크에서 연락입니다. 지휘가 광둥에서 푸젠, 저장성까지 번졌대요. 그리고 방금 상하이 증시가 또 서킷 브레이커에 걸렸답니다. 장중 8% 폭락. 저는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2단계 징후입니다. 경제 위기가 사회 불안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단계. 여기 써 있어요. 해안 도시 연쇄 시위 발생, 금융시장 마비. 허 박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덩컨, 예상보다 빠르다. 네, 저도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류 PD가 카메라를 다시 잡았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신반의하는 기자의 톤이 아니었어요. 던컨 씨, 이 속도라면 다음 단계는 언제 옵니까? 모릅니다. 6개월 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향은 확실합니다. 접착제가 마르고 있습니다. 되돌리려면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지금 중국에는 그럴 돈도 시간도 없어요. 류 PD가 허 박사를 봤습니다. 허 박사님, 진짜로 쪼개지면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허 박사가 안경을 벗었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희토류 수출이 끊기면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유도 장치를 못 만들어요. 전 세계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수천만 명 규모의 난민이 주변국으로 쏟아져 나오고요. 한마디로 지구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허 박사가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어요. 흔들리는 와중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는 나라가 있습니다. 류 PD가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 나라가 어디인지는 다음 질문에서 답을 드리죠.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이 나라들이 중국 분열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의 위치가 보여요. 강대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한국의 위치가 보입니다. 허 박사가 지도 앞에 섰어요. 중국을 둘러싼 나라들을 하나씩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쪼개지면 세계 모든 강대국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각자의 계산법이 있어요. 그 계산법을 알면 한국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가 보이죠. 첫 번째, 미국. 미국은 솔직히 중국이 쪼개지면 좋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나로 뭉친 14억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것보다 10개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합니까? 해안 부유 지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상하이, 광둥, 홍콩, 돈이 있고 기술이 있고 항구가 있는 곳이죠. 만리방화벽이 사라지면 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경제적 속국화예요. 류 PD가 메모했어요. 그러면 미국한테 좋기만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국에도 악몽이 있어요. 저는 지도에 대만을 가리켰습니다. 대만입니다. 중국이 쪼개지기 전에 마지막 발악으로 대만을 칠 수 있어요. 내부가 무너지니까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국민을 묶으려는 거죠. 역사상 망해가는 제국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대만을 치면요? 전 세계 반도체의 60%가 대만에서 나옵니다. TSMC 공장이 멈추는 순간 아이폰 생산이 중단되고 엔비디아 칩이 끊기고 자동차 공장이 서요. 세계 경제가 마비됩니다. 허 박사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중 전략을 씁니다.
한쪽으로는 중국 분열을 환영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대만 방어의 사활을 걸어요. 항모전단을 서태평양에 집중 배치합니다. 두 번째, 일본. 일본이 가장 빨리 움직일 겁니다. 허 박사의 목소리가 서늘해졌어요. 70년간 기다렸으니까. 뭘 기다렸는데요? 평화헌법을 벗어던질 명분이요. 중국 분열로 동아시아 안보 공백이 생기면 일본은 이걸 핑계로 군사 대국화를 선언합니다.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해군력을 대폭 확장하겠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해상 통제권을 잡으려 할 겁니다. 류 PD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한국한테 위협인 거 아닙니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가 필요해요.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복잡한 관계가 됩니다. 세 번째, 러시아. 러시아는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제가 지도의 북쪽을 짚었어요. 베이징 중심의 강경파 잔존 세력이 버틸 텐데 러시아가 여기에 에너지와 무기를 줍니다. 대가로 영토와 자원을 받겠죠. 내몽골의 히토류 벨트를 노릴 겁니다. 그리고 푸틴한테 이건 꿈의 시나리오예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이 사라지고 여러 개의 약한 나라가 생기면 러시아의 극동 영향력이 자동으로 커지거든요. 네 번째, 인도. 인도는 티베트를 밀어줍니다. 허 박사가 히말라야 지역을 가리켰어요. 달라이 라마 망명 정부가 돌아가도록 도와주고 사실상 속국화해요. 인도 입장에서는 히말라야 완충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70년간 중국과 국경에서 대치하던 게 해소되는 거죠.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서쪽 신장이 이슬람 공화국이 되면 파키스탄이 손을 잡아요. 핵무장 국가 파키스탄과 새로운 이슬람 국가가 연대하면 인도 입장에서는 서쪽에 새로운 위협이 생기는 겁니다. 류 PD가 펜을 멈추고 지도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전부 자기 몫을 챙기러 달려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14억짜리 제국이 무너지면 역사상 가장 큰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19세기의 청나라가 흔들렸을 때 열강이 달려들어서 쪼개 먹었잖아요. 같은 일이 21세기 버전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허 박사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류 PD, 이 모든 나라가 하나같이 원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한국의 기술입니다. 류 PD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미국이 분열된 해안 도시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도체 공급망.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를 한국이 만들어요. 허 박사가 이어받았습니다. 일본이 해군력을 확장하려면 함정에 들어가는 전자장비가 필요합니다. 이지스 구축함 핵심 부품의 상당수가 한국산이에요. 러시아가 극동 개발을 하려면 조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세계 고부가 가치 선박의 40%를 한국이 수주하고 있죠. 인도가 군사 현대화를 하려면 K9 자주포, K2 전차 같은 한국 무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분열된 중국의 10개의 조각 전부가 한국 기술을 원합니다. 상하이가 독립적으로 경제를 굴리려면 삼성 반도체가 필요해요. 광둥이 첨단 제조업을 유지하려면 한국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만주도 한국 자본과 기술 없이는 자립이 안 돼요. 류 PD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선택권을 갖게 되는 겁니까? 선택권이 아닙니다. 허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동북아시아의 체스판에서 모든 편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 이건 한국 역사 5,000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고구려가 대륙 분열기에 만주를 지배했던 것과 같은 구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칼이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로요. 류 PD가 카메라맨을 봤습니다. 카메라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흉터 난 손이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덩컨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류 PD가 말했습니다. 이건 가능성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겁니까? 저는 서진이 사진을 봤어요. 미국에서 40년을 살면서도 한국을 우리나라라고 불렀던 사람. 류 PD,
한국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한국 스스로에 달려 있습니다. 기회는 오고 있어요. 문제는 한국이 준비가 됐느냐는 겁니다. 허 박사가 가방에서 새 서류를 꺼냈어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반론을 듣죠. 한국이 못한다는 이유를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부숴봅시다. 한국이 못한다는 이유, 전부 꺼내보세요. 허 박사가 빈 종이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류 PD를 똑바로 봤어요. 류 PD가 시청자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요. 류 PD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서울 데스크와 밤새 정리한 질문 목록이었어요. 첫 번째, 인구입니다. 한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잖아요. 0.7명대.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어떻게 중심축이 됩니까? 저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류 PD, 지금 한국 인구가 5천만입니다. 맞죠? 네. 북한이 합류하면 2,500만이 더해집니다. 7,500만. 거기에 만주 조선조 200만. 그리고 중국 분열 과정에서 유입되는 고급 인력까지 합치면 8천만을 넘길 수 있어요. 그건 통일이 되면이라는 가정 아닙니까? 가정이 아닙니다. 허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중국이 분열하면 북한은 자동으로 무너집니다. 아까 사부에서 설명했죠. 기둥 3개가 다 부러진다고.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피연이에요. 시기와 방식만 다를 뿐. 독일을 보세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통일 전 서독 인구 6,300만, 통일 후 8천만. 인구 감소 걱정이 한방에 해결됐습니다. 한국도 같은 겁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한반도 밖에서 올 수 있어요. 류 PD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바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경제요. 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습니다. 부동산도 불안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통일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 비용만 수천조 원이라면서요. 허 박사가 펜을 집었어요. 수천조 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입니까? 투자입니까? 무슨 뜻이죠? 북한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그네사이트 세계 2위, 텅스텐 세계 6위, 금, 은, 아연, 휘토류. 북한 광물 자원의 추정 가치가 7천조 원입니다. 류 PD의 펜이 멈췄어요. 7천조요? 네. 그리고 만주와 연결되면 거기 밑에도 자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석탄, 철광서, 휘토류. 현재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대륙이 분열하면 이 자원의 접근권이 열립니다. 제가 보충했어요. 류 PD, IMF 때도 한국은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국가 부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외환보유고가 바닥났어요. 그런데 4년 만에 갚았잖아요. 예정보다 3년 빨리.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가장 빨리 회복한 OECD 국가가 한국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규모가 다르잖아요. 규모가 다른 만큼 기회도 다릅니다. IMF 때 한국이 뭘 했습니까? 위기를 이용해서 산업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그 결과 삼성이 세계 반도체 1위가 됐고 현대차가 글로벌 탑5에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일한 나라예요. 저는 30년간 수십 개 나라를 분석했는데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류 PD가 세 번째 질문을 꺼냈어요. 핵이요. 사부에서 말한 핵 통제 붕괴. 이건 경제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핵탄두 50개가 주인을 잃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건 제가 답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핵 문제는 한국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미국이 개입합니다. 핵무기가 통제를 잃으면 미국은 자국 안보 문제로 인식하거든요. 북한 핵이 시장에 풀리면 이란, 시리아, 테러 조직이 살 수 있으니까 미국, UN, 다국적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한국이 주도권을 잃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핵심입니다. 허 박사가 탁자를 짚었어요. 독일 통일 때 서독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국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콜 총리가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협상을 서독이 이끌었고 통일의 조건을 서독이 설계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개입하더라도 한국이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을 경험한 선진국입니다. 독일 통일의 실수를 30년간 연구한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나라보다 통일 시나리오를 많이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준비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는 압도적이에요. 류 PD가 네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한국 국민이 이걸 원합니까? 젊은 세대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조사가 많잖아요. 통일 비용을 내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요. 이건 허 박사가 받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류 PD, 제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 있어요. 재윤아, 내가 목숨 걸고 싸운 건 이 나라를 두 동강 내려고 싸운 게 아니다. 카메라맨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두만강을 건넌 사람이었죠. 통일을 원하느냐고 묻는 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분단이 비정상이에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느냐고 물어야죠. 저는 서진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제 아내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중국만 보지만 내 아버지 나라는 늘 벼랑 끝에서 일어선 나라야. 서진이 아버지가 6.25 참전 국군이었거든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부산까지 피란했어요. 맨손으로. 그 맨손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류 PD가 조용히 물었어요. 던컨 씨는 한국을 믿습니까? 제가 30년간 본 나라 중에서 위기에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줘요. 다른 나라들은 위기 후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10년, 20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위기 전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와요. 매번. 이건 통계적 이상치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허 박사가 웃었어요. 설명이 되죠. 한국인이니까. 류 PD가 메모장을 접었습니다. 네 개의 질문에 전부 답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론은 여기까지고요. 류 PD가 카메라를 다시 세웠어요. 이제 진짜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세요. 200년짜리 황금기.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는 겁니까? 저는 노트북에서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프래그먼트 파트 2점, 코리아 시나리오. 서진이가 별표를 쳐놓은 그 장입니다. 류 PD,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프래그먼트 파트 2점, 코리아 시나리오. 파일을 여는 순간 류 PD가 화면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규전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반도 위쪽으로 만주까지 경제회랑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선이 서울을 지나 평양을 관통하고 만주를 가로질러 시베리아로 뻗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200년짜리 황금기의 설계도입니다. 허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가리켰어요. 첫 번째, 유라시아, 육로 개통. 지금 한국은 섬입니다. 류 PD가 눈을 찡그렸어요. 섬이요? 반도 아닙니까? 지도상으로는 반도입니다. 하지만 북쪽이 막혀 있잖아요. 휴전선 위로는 물건도 사람도 기차도 못 지나갑니다. 사실상 섬이에요. 모든 수출품이 배 아니면 비행기로만 나갑니다. 물류비가 엄청나죠. 허 박사가 지도의 선을 따라갔어요. 북한이 열리고 만주가 열리면 부산에서 런던까지 철도가 뚫립니다. 대한해협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한 번에 컨테이너 하나를 배로 보내면 40일 걸리는 게 철도로는 15일이면 도착해요. 물류비가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게 경제에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받았어요. 한국이 섬에서 대륙의 관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태평양을 끼고 있는 작은 반도예요. 그런데 북쪽이 열리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한국의 뒤뜰이 됩니다. 독일이 유럽의 중심에 있어서 유럽 경제의 엔진이 됐듯이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허 박사가 두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동북아 경제 블록.
한국을 중심으로 세 가지가 연결됩니다. 만주의 자원, 일본의 자본, 동남아시아의 시장. 이 세 개를 한국의 기술이 묶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만주에 묻혀있는 철광석, 석탄, 희토류를 한국 기술로 가공합니다. 일본 자본이 투자하고 동남아 7억 인구가 소비해요. 그 가운데 한국이 허브로 앉는 거죠. 류 PD가 메모를 하다가 펜을 멈췄어요. 숫자로 말해주세요. 한국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커집니까? 저는 시나리오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현재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만 5천 달러입니다. 통일 후 초기 10년은 오히려 떨어져요. 2만 달러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북한 재건 비용 때문에.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20년 후 6만 달러, 30년 후 8만에서 12만 달러. 스위스, 노르웨이 수준입니다. 류 PD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금의 3배가 넘는다고요? 인구가 8천만이 되면 GDP 총량으로는 세계 5위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13위예요. 독일이 통일 후에 유럽 1위 경제가 됐잖아요.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규모만 더 크게. 허 박사가 세 번째를 짚었습니다. 안보 비용 감소. 이게 숨은 황금알이에요. 무슨 뜻이죠? 지금 한국 국방 예산이 GDP 대비 2.8%입니다. 북한 위협 때문에 연간 60조 원 가까이 쓰고 있어요. 북한이 없어지고 대륙 위협이 사라지면 이 비율이 1% 이하로 떨어집니다. 저는 계산을 보여줬어요. GDP 대비 1.8%를 아낀다고 치면 연간 수십조 원입니다. 이 돈이 교육, 의료, 기술 개발, 복지로 돌아가요. 30년 누적이면 수백조 원이에요. 이게 황금기의 연료가 됩니다. 류 PD가 네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경제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허 박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문화요. K 콘텐츠. 지금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시작입니다. 허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중국 대륙에 만리방화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검열이죠. 유튜브 안 됩니다. 넷플릭스 안 돼요. 한국 드라마, K-팝 전부 차단되어 있어요. 14억 인구가 한국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열하면요? 방화벽이 무너집니다. 10개로 쪼개진 나라들이 각자 인터넷 정책을 세울 텐데 해안 도시들은 즉시 개방하겠죠. 14억 중국어권 시장에 한국 콘텐츠가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숫자를 보여줬어요. 현재 한국 콘텐츠 수출이 연간 130억 달러 규모입니다. 중국 시장이 열리면 이게 3배에서 5배로 뜁니다. 연간 500억 달러. 반도체 수출 다음 가는 산업이 되는 거예요. 류 PD가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덩컨 씨,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서진이 사진이 서재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아래 작은 액자에 6.25 참전 군복 사진이 있었어요. 서진이의 아버지, 류 PD. 가능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역사적 필연입니다. 1500년간 반복된 법칙이에요. 대륙이 분열하면 반도가 번영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규모가 다릅니다. 14억 제국이 쪼개지는 건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만큼 기회도 전례가 없습니다. 허 박사가 마무리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는지 이제 보이시죠? 인구 8천만, GDP 세계 5위, 유라시아 관문, 기술 패권국, 문화 대국. 이게 200년짜리 황금기의 밑그림입니다. 류 PD가 카메라맨을 봤어요. 카메라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덩컨 씨, 여기까지 들으면 한국한테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이 시나리오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제 나라거든요. 맞습니다. 있어요. 어딘데요?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류 PD가 되물었습니다. 카메라맨도 렌즈 뒤에서 눈이 움직였어요. 네. 그리고 일본도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제 나라 이야기니까. 류 PD, 왜 제 보고서가 랭글리에서 매장됐는지 진짜 이유를 아직 안 말씀드렸죠. 동료들이 망상이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코리아 시나리오가 적힌 그 페이지. 프래그먼트를 제출했을 때 동아시아 데스크장이 읽다가 멈춘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분열 시나리오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축이 된다는 결론. 그걸 읽는 순간 데스크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중심이다. 미국이 허브고 한국, 일본, 대만은 스포크예요. 바퀴살. 중심축은 반드시 미국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맹국들이 미국을 필요로 하니까. 류 PD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런데 한국이 중심축이 되면 미국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정확히는 지금만큼 필요하지 않게 돼요. 한국이 독자적인 경제 블록을 만들고 만주 자원에 접근하고 유라시아 육로를 확보하면 미국에 기댈 이유가 줄어듭니다. 허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류 PD가 고개를 돌렸어요. 방위비요? 표면적으로는 동맹 비용 분담이죠.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완성하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어져요. 주한미군이 빠지면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 적당히 강화돼 너무 강해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의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미국한테는 최선인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 보고서가 묻힌 이유가 이겁니다. 중국이 분열한다는 분석은 위험하지만 그래도 봐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 한국이 독자적 강국이 된다. 이건 미국 국익에 반하는 결론이었습니다. 데스크장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라 했는데요? 네이선, 분석은 훌륭하네. 하지만 마지막 장은 잘라. 한국이 중심축이 된다는 부분은 보고서에 넣을 수 없어. 류 PD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잘라라고요? 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보고서는 하나의 완성체라고. 결론을 자르면 분석 전체가 의미를 잃는다고 했죠. 그랬더니 보고서 전체가 봉인됐습니다. 저는 한직으로 밀려났고요. 카메라맨이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어요. 제 얼굴을 정면으로 잡았습니다. 류 PD, 미국이 한국의 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맹이에요. 하지만 모든 동맹에는 이해관계가 있어요. 미국의 이해관계는 동아시아에서 자기가 중심으로 남는 겁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강해지는 건 그 이해관계에 어긋나요. 류 PD가 물었습니다. 일본은요? 허 박사가 받았어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이 만주와 연결되는 겁니다. 왜요? 100년 전을 보세요. 일본이 왜 만주를 차지하려 했습니까? 만주국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대륙의 자원을 장악하려는 거였어요. 한반도를 거쳐서 만주로 올라가는 길. 그게 일본 제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허 박사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지금 그 길이 한국 소유가 됩니다. 한반도가 통일되고 만주가 열리면 일본은 대륙 자원 접근에서 한국보다 불리해져요. 바다를 건너야 하니까. 한국은 육로로 바로 연결되고요. 100년 전에 일본이 가졌던 지정학적 우위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류 PD가 천천히 되물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재무장하려는 겁니까? 한 가지 이유는 아니지만 큰 동기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대륙과 연결되면 해양 세력인 일본은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그걸 군사력으로 만회하려는 거죠. 저는 서진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서진이가 살아있었다면 이 대화를 어떤 표정으로 들었을까? 류 PD, 제가 지금 제 나라에 불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류 PD가 조용히 봤어요. 왜 하시는 겁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제 아내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서진이 사진 아래 군복 사진. 6.25 참전 국군. 서진이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6.25에서 미군하고 같이 싸웠어요.
인천에서 서울을 수복할 때 장인어른 부대가 미 해병대 옆에서 진격했습니다. 그때 맺은 동맹이에요. 비로 맺은 거죠. 진정한 동맹이라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파트너가 강해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축하해야죠. 미국이 한국의 부상을 두려워한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에요. 류 PD가 숨을 내쉬었어요. 던컨 씨, 이 인터뷰가 나가면 미국에서 가만 안 있을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랭글리 옛 동료들한테 미치광이 소리를 20년 들었어요. 몇 년 더 듣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저는 서진이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서진이가 살아있었다면 이 인터뷰를 누구보다 좋아했을 겁니다. 미국에서 40년을 살면서도 이 사람은 한국을 늘 우리나라라고 불렀거든요. 허 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던컨,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진실은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 류 PD가 메모장을 다시 펼쳤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부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거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류 PD,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를요. 한국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요? 류 PD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모르고 있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씩 보여드리죠. 저는 노트북에서 산업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화면에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차트가 떴어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60%를 한국이 만듭니다. 삼성하고 SK. 이 두 회사가 없으면 전 세계 스마트폰, 서버, 인공지능 시스템이 멈춰요. 3나노 공정을 양산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요? 2개입니다. 대만 TSMC하고 삼성, 미국 인텔은 아직 못해요. 대만이 중국 위협으로 흔들리면 삼성이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류 PD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걸 대륙 분열과 연결해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중국이 10개로 쪼개지면 그 10개 전부가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중국이라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거래하지만 분열 후에는 10개의 독립적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전부 한국한테 와야 합니다. 삼성과 SK의 협상력이 10배로 뛰는 겁니다. 허 박사가 이어받았어요. 두 번째, 방위 산업. K2 전차가 폴란드에 팔렸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 호주,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집트에 수출되고 있어요. FA-50 경공격기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라크가 사갔죠. 류 PD가 물었어요. 한국 무기가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겁니까? 3가지 이유입니다. 허 박사가 손가락을 세웠어요. 하나, 실전에서 증명됐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무기를 실전 환경에서 시험해왔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전장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둘,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에요. 미국 무기의 절반 가격에 90%의 성능입니다. 셋, 납기가 빠릅니다. 미국한테 무기 사려면 5년 기다려야 해요. 한국은 2년이면 줍니다. 저는 핵심을 짚었어요. 대륙이 분열하면 동북아 전체가 안보 공백에 빠집니다. 모든 나라가 무장을 강화해요. 10개의 신생 국가들도 군대가 필요하고 주변국들도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하는 겁니다. 지금 연간 170억 달러인데 분열 후에는 500억 달러를 넘길 수 있어요. 류 PD가 숫자를 적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말했어요. 조선. 배요? 세계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의 40%를 한국이 가져갑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군함. 이건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에요. 용접 하나, 공면 하나의 정밀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순간 카메라맨이 처음으로 말했어요. 현대중공업이요?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일한 데가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이었습니다.
용접 배웠어요. 거기서 만난 분이 있는데 이름이 류태성 씨. 류 PD가 눈이 커졌어요. 우리 아버지요? 카메라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류태성 선배님이 용접 가르쳐 주셨어요. 오른손에 화상 입으시고도 왼손으로 용접하신 분이잖아요. 선배님이 그랬습니다. 내 손은 잘렸지만 이 배는 세계로 나간다. 류 PD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아셨어요? 네. 선배님한테 배운 기술로 지금 이 카메라를 잡고 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손은 다 같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서진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손이 잘려도 다른 손으로 배를 만들고 두만강을 건너서도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로 카메라를 잡아서 세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류 PD.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류 PD 아버지 같은 분들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유전자가 사라졌을 리 없잖아요. 류 PD가 눈을 닫고 카메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계속하세요. 네 번째, 원자력.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SMR이라고 하죠. 대륙이 분열하면 에너지 공급망이 끊어져요. 러시아 가스, 중동 석유, 전부 불안해집니다. 이때 원자력은 에너지 독립의 열쇠가 됩니다. 허 박사가 5번째를 꺼냈어요. 마지막, 문화입니다. K 콘텐츠. 아까 8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방화벽이 무너지면 14억 시장이 열린다고.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허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분열된 10개의 지역은 각자 정체성을 찾으려 할 겁니다. 광둥은 광둥어를 살리고 티베트는 티베트 문화를 복원하고 신장은 이슬람 전통을 되찾겠죠. 그 과정에서 콘텐츠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런데 자체 제작 능력이 없어요.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한국입니다. BTS, 블랙핑크,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K무비. 이미 아시아 전역에서 검증된 콘텐츠입니다. 중국어 자막만 붙이면 14억 시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어요. 저는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원자력, 문화. 이 5가지가 한국이 이미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습니다. 대륙 분열이라는 조건만 갖춰지면 이 무기들의 가치가 5배, 10배로 뛰는 겁니다. 허 박사가 마무리했어요. 한국의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류 PD가 물었어요. 그럼 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예요. 6.25 페어에서 세계 10위 경제를 만들었고 IMF 외환위기를 4년 만에 극복했고 코로나 때 K방역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류 PD 아버지처럼 손이 잘려도 다른 손으로 배를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무기예요. 류 PD가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카메라맨이 빨간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촬영했어요. 던컨 씨, 이 인터뷰가 나가면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서진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20년 전에 제 동료들이 그랬듯이.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15개 중 13개가 맞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류 PD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서울에 돌아가서 1차 편집본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진이의 편지. 그건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1차 편집본이 나간 건 류 PD가 서울로 돌아간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자택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켰어요. 서진이가 앉던 소파에 앉아서 화면에 류 PD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KBS 특별 다큐멘터리 대전환. 첫 방영. 솔직히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미치광이 소리를 들었으니까 또 욕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첫날 한국 국내 조회수가 800만을 넘겼어요. 류 PD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던컨 씨,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프래그먼트가
욕이 많습니까? 반반이에요. 허무맹랑하다는 사람이 있고 소름 돋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3만 개가 넘었어요. 보통 다큐는 1000개도 안 거는데 이틀 뒤 미국 언론이 반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였어요. 은퇴한 CIA 분석관의 황당한 예언, 중국 10개 분열설, 워싱턴 포스트가 기사를 썼는데 톤이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덩컨은 CIA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분석관이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읽으면서 웃었습니다. 20년 전이랑 똑같은 반응이거든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동아시아 전문가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프래그먼트 보고서를 입수해서 읽었다. 20년 전에 작성된 것이 맞는가? 현재 데이터와의 일치율이 놀랍다. 그 다음 날 랜드 연구소에서 공식 논평이 나왔어요. 덩컨의 분석 프레임워크는 학술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허 박사가 내부에서 밀어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가 움직였어요.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돈이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이거든요. 골드만삭스가 내부 보고서를 돌렸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재평가 필요. 한국 관련 ETF 거래량이 하루 만에 3배로 뛰었어요. 모건 스탠리도 뒤따랐습니다.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재분류. 류 PD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덩컨 씨, BBC랑 CNN에서 공동 취재 제안이 왔습니다. 알짜지라도요. 한국 반응은요? 난리예요. 정치권에서 자주 국방 논의가 시작됐고 경제 전문가들이 통일 비용 재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 당국에서 비공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덩컨 씨한테 브리핑을 요청하고 싶대요. 일본도 반응했습니다. NHK가 긴급 특집을 편성했어요. 한국의 부상과 일본의 선택이라는 제목이었죠.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익명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한반도 상황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검토를 시작했다. 사실상 프래그먼트를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사설을 실었어요. 황당한 반중 선전, CIA 은퇴자의 망상에 불과. 글로벌타임스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하지만 웨이보에서는 반대 현상이 벌어졌어요. 프래그먼트 해시태그가 올라오자마자 30분 만에 삭제됐는데 삭제된 직후 검색량이 오히려 10배로 뛰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패턴이에요. 삭제하면 오히려 궁금해하는 역효과. VPN을 통해 유튜브로 다큐멘터리를 본 중국인 댓글이 해외 사이트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광둥 사람으로서 이 다큐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과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무섭다. 그리고 제가 가장 오래 기다렸던 반응이 왔습니다. 화요일 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받았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이선. 나야. 키필립. 20년 전에 저를 쫓아낸 필립 모건. 방영 후 처음 거는 전화였어요. 봤어. 한국 다큐.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네이선. 필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전에 조롱에 박수를 치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틀렸을 수도가 아니야, 필립. 틀렸어. 긴 침묵이 흘렀어요. 랭글리에서 움직이고 있어. 프래그먼트를 기반으로 새 시나리오 팀을 만들 거야. 네가 자문으로 들어와 줬으면 해. 20년 늦었지만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앉던 자리. 서진이 사진이 벽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서진아, 들었어. 필립이 틀렸다고 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서진이가 웃고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류 PD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덩컨 씨, 2차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 안 하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서진이의 편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받고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편지. 류 PD의 문자에 답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세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류 PD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카메라맨도 함께.
이번에는 서재가 아니라 거실에 앉았어요. 서진이가 앉던 소파 맞은편에. 덩컨 씨, 안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저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 서진이의 글씨로 여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5년 전에 받은 편지입니다. 서진이가 떠나기 열흘 전에 쓴 거예요. 간호사가 서랍에서 찾아서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열지 못했어요. 왜 안 열어보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빨간 불.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진이의 손글씨. 두 병 중에 쓴 거라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서진이는 마지막까지 프레그먼트를 걱정했어요. 본인이 죽는 것보다 이 보고서가 묻히는 걸 더 걱정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류 PD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열어보려고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류 PD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메라맨이 앵글을 잡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CIA에서 일하면서 안 떨린 손이 하얀 봉투 앞에서 떨렸어요. 안에 편지지 2장이 있었습니다. 한 장은 영어, 한 장은 한글. 영어 편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서진이가 저한테 쓴 거예요.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멈췄다가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언젠가 빛을 볼 거예요. 나는 확신해요. 당신이 30년간 매달린 건 숫자가 아니라 진실이었으니까. 진실은 묻어둬도 결국 올라오잖아요. 류 PD가 고개를 숙였어요. 프레그먼트, 포기하지 마. 이게 내 유언이에요. 왜인지 알려줄게요. 2번째 편지를 한국 사람들에게 읽어줘요. 저는 영어 편지를 내려놓고 한글 편지를 집었습니다. 서진이가 한글로 쓴 거예요. 떨리는 글씨. 한국어를 읽을 수는 있지만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서 류 PD를 봤어요. 이건 한국어입니다. 류 PD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류 PD가 편지를 받았어요. 한 줄 읽더니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여러분에게. 카메라맨이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미국에서 40년을 살았지만 한국인으로 죽고 싶었습니다. 류 PD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6.25 때 나라를 지켰습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부산까지 피란하셨어요. 총 한 자루, 군화 한 켤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싸웠어요. 왜 싸웠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네, 나라니까. 류 PD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저도 제 방식으로 한국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보고서 속에 한국의 미래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륙이 흔들릴 때 우리나라가 중심이 된다는 걸. 남편은 중국 전문가지만 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한국 이야기예요. 그걸 제가 쓰게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서진이가 별표를 쳐놓은 문장. 대륙의 분열은 한반도에게 200년짜리 황금기의 시작이다. 그 결론이 나온 건 서진이 덕분이었습니다. 허재윤 박사를 연결해준 것도 서진이. 한국 역사 자료를 밤새 번역해준 것도 서진이. 보고서가 매장됐을 때 포기하지 말라고 한 것도 서진이. 류 PD가 마지막 문단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여러분,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자기 의심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는 강합니다. 맨손으로 전쟁을 버텼고, 맨주먹으로 경제를 일으켰고,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대륙이 흔들릴 때 우리가 중심에 서는 건 운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류 PD가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카메라맨도 울고 있었어요. 두만강을 건넌 사람. 그 강을 건너올 때도 안 울었을 사람이 카메라 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5년 만에 처음 서진이가 떠나고 장례식에서도 안 울었습니다. 랭글리에서 쫓겨날 때도, 필립이 조롱할 때도. 그런데 서진이의 한글 편지 앞에서 무너졌어요. 서진이가 없었으면 이 보고서는 영원히 서랍 속에 있었을 겁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말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내가 태어난 나라의 미래를 믿었으니까요. 류 PD가 눈을 닫고 저를 봤어요. 던컨 씨, 한국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서진이 사진을 봤습니다. 한복 입고 웃는 서진이. 그 아래 아버지, 군복 사진. 한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줘요. 하지만 데이터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손이 잘려도 배를 만드는 사람. 강을 건너서도 카메라를 잡는 사람. 다른 나라에서 40년을 살면서도 우리나라를 잊지 않는 사람.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자기 의심이 더 위험합니다. 서진이의 말이에요. 자신을 믿으세요. 한국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카메라맨이 빨간 불을 껐어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류 PD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카메라맨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류 PD가 일어서려는데 제가 말했어요. 류 PD, 잠깐만요.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서재로 걸어갔어요. 책상 맨 아래 서랍. 서진이의 유품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서진이가 손으로 그린 지도. 한반도 지도였습니다. 연필로 그린 거예요. 투병 중에 그렸을 텐데 선이 의외로 단단했어요. 휴전선이 없었습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반도 위치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노란색 별. 별 옆에 서진이의 한글 글씨가 있었어요.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류 PD가 지도를 받아들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카메라맨이 다시 장비를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지도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던컨 씨, 사모님이 이걸 언제 그리셨습니까? 모릅니다. 편지와 함께 봉투에 들어 있었어요. 5년간 몰랐죠. 오늘 처음 봤습니다. 류 PD가 지도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류 PD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류 PD가 스피커를 켰어요. 거칠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경아. 아빠. 류 PD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나 지금 워싱턴이야. 다큐멘터리 촬영 왔거든. 그래. 뉴스에서 봤다. 중국이 어쩌고 하는 거. 아빠. 여기서 만난 사람 중에 현대중공업에서 아빠한테 용접 배운 사람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 카메라맨이 가까이 왔습니다. 선배님, 저 박상혁입니다. 울산에서 하청 있을 때 선배님한테 배웠어요.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상혁이, 그 탈북한 친구? 네, 선배님, 잘 지내셨습니까? 야, 이 사람아, 잘 지내긴. 손 하나 없이 뭘 잘 지내. 근데 네가 거기서 뭘 하고 있어? 카메라 잡고 있습니다. 선배님한테 배운 기술로요. 카메라, 용접 기술로 카메라를 잡아? 기계 다루는 손은 다 같다고 선배님이 그러셨잖아요. 또 침묵. 류 PD의 아버지가 코를 훌쩍였어요. 그래, 내가 그랬지. 류 PD가 전화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빠가 만든 배가 세계로 나갔잖아. 이제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갈 차례야.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류 PD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짧게. 그래, 우리나라 참 대단하다.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고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손을 잃고도 왼손으로 용접하던 사람. 딸을 기자로 키워서 워싱턴까지 보낸 사람. 그 사람의 대단하다는 가벼운 말이 아니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에 3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서진이의 지도를 다시 들었어요. 한반도 위의 노란 별.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류 PD. 네, 서진이가 이 별을 그릴 때 뭘 생각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류 PD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손이 잘려도 배를 만드는 사람, 강을 건너서 카메라를 잡는 사람,
전쟁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별은 빛나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류 PD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큐멘터리 대전화는 전 세계 조회수 5억을 넘겼어요. BBC와 CNN이 공동으로 후속 다큐를 제작했고 알자지라가 아랍어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프래그먼트 보고서는 랭글리에서 공식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필립 모건이 직접 시나리오 팀을 꾸렸습니다. 20년 전에 보고서를 매장한 그 사람이 한국 정부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2.0을 발표했어요.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 연결 계획. 정부 관계자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대비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류 PD의 다큐멘터리는 국제 에미상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한국에서 발신인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37명. 다큐멘터리를 보고 보낸 거였습니다. 던컨 선생님, 사모님의 편지를 읽고 저희 37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준비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 편지를 서진이 사진 옆에 놨어요. 서진아, 봐. 37명이 준비한대. 서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한복 입은 사진 속에서 늘 그랬듯이 대륙이 분열할수록 반도는 강해집니다. 1500년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반도가 강해지는 건 지정학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손이 잘려도 배를 만들고 강을 건너서도 카메라를 잡고 다른 나라에서 40년을 살면서도 우리나라를 잊지 않는 사람들. 한국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CIA 수석 분석관 네이선 덩컨의 30년에 걸친 추적과 고백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5개의 예측 중 13개 적중, 20년간의 조롱과 매장, 그리고 아내의 유언으로 지켜낸 한 편의 보고서. 한국을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미국인이 30년을 바쳐 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대륙의 분열은 한반도에게 200년짜리 황금기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문장 옆에 한국인 아내가 연필로 적어놓은 4글자. 우리나라 차례. 손이 잘려도 왼손으로 배를 만든 용접공이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카메라를 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40년을 살면서도 한국인으로 죽고 싶다고 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묵묵히 30년을 버틴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륙이 흔들릴 때 반도는 일어섭니다. 1500년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한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우리 차례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한국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